안녕하십니까. 6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촬영을 해놓은 시점이 좀 있다 보니까 한 주씩 이렇게 늦춰져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번에 이거 보시는 시점으로 하면 뭐 한 2, 3주 전이겠네요. 2주 전 정도 되겠는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랑 투표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전환할까 하다가 그때 의견을 받고 그냥 당분간 이대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됐네요. 네, 저도 제 절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몇 주간 지속될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모두 다 건강해지고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인사권입니다. 원래 순서는 인사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의 안에 강의 계획표에 있는 거랑 좀 바꿔서 오늘 인사권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 다음,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다 여섯 번째 하기로 했던 강의는 그 다음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하나를 가지고 인사권 전체를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다른 강의 시간하고 좀 다르게,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법조문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론할 만한 법률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조문 하나만 가지고 주로 적용됐던 케이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인사권은 근로자의 채용, 배치, 이동, 인사, 고과, 승진, 징계, 해고 등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지위 변동이나 처우에 관계되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 권한을 인사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권한의 차이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이러한 사용자의 권한을 인사권이라고 하는데요. 인사권의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채용, 배치, 이동, 고과, 승진, 징계, 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와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법조문이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밖에 없어요. 23조 제1항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 일한다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징계와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권하고 징계하고는 다르죠. 인사권의 개념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징계는 요만큼인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요만큼 징계에 대한 규정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치 전환이라든가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율할 만한 우리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고 인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인사가 정당하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인사나 인사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다투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직, 전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 조치에 적용될 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일부 사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서 정당한 이유를 징계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웃기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정당성 판단에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사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판단 사례들에서 도출되는 기준들과 근거들을 인사권 행사에도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징계나 해고 같은 것들은 뒤에서 다시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권의 범주에서도 특별히 성과평가, 평가권하고 배치 전환에 대해서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예전에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
그래서 뭐 헌법상 경영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재산권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고유한 권한이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인사권이 비록 경영자의 권리, 사용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인사권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의에는 뭐 사전 동의, 사후 동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대표 조직,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되겠죠. 이런 대표자의 동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각조각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요 이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배치 전환하고 그리고 그 성과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과평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의 주체와 목적인데요. 성과평가의 주체는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가 있다는 걸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사용자에 해당하는 그리고 상대적인 지위가 사용자인 측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성과평가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그 성과평가 권한을 행사할 때 이런 권한은 재량이에요. 자유재량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남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목적은 성과평가를 하는 목적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직무수행 능력의 결과 그리고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주로서는 이 성과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나 근로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계획을 실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서 평가를 하죠. 근데 평가는 근로자들 측면에서는 보상과 승진과 경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나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 발전, 조직 설립, 그 조직의 경영 방향, 그리고 발전 방향 수립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무평가,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있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는 성과평가 시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 자의성 판단 기준이 또 따로 여러 가지 판례에 나와 있죠. 아니면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당성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요. 주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사용자들은 정량평가가 중요하다고 알지만 정성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일 잘하는 거 알지만 내가 보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평가 비중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크지 않지만 은연중에 정성평가를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정성평가를 한다든가 라고 해서 그것이 곧 자의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정성평가의 결과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지표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났다든가 이렇게 부당함이 입증이 된다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평가 절차라고 하려면 평가자 선정, 그리고 평가 제도 설계, 평가 기준과 절차의 준수, 이거는 설계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마지막 평가 결과를 그 피평가자에게 통지하고 그 피평가자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주느냐까지가 하나의 절차로 묶어질 수 있고요. 이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평가자 선정을 보면 평가자는 객관적인 평가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전문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피평가자가 행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그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전문성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아니면 그 업무를 조정하거나 그 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급자라면 피평가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피평가자의 동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라면 역시 또 굉장히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자는 되도록이면 동일인인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가를 하려는 평가 대상자가 10명이 있다면 만약에 10명이 평가 대상자에게 상대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의 평가자들이 각각 평가를 해가지고는 상대 평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한 사람이 전체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것이 상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 하더라도 절대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들은 완벽하게 우리가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면 9 이렇게 나오듯이 어떤 개인의 평가가 수치로 절대화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절대평가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평가자는 동일인인 것이 좋고, 근데 한 명이 평가를 하자면 편견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의 평가, 평가자의 수가 여럿이 있지만 하나의 평가자가 전체를 평가하고 또 다른 단계의 평가자가 전체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평가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합리적인 평가 제도 설계라고 한다면 평가 요소를 객관적으로 잘 설계하고 평가 항목도 세분화하고 또 다층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을 만들므에 있어서 피평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여기서도 중요하겠죠. 평가 기준과 절차도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만약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사내 규정의 준수가 규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회사 내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에 평가 절차와 평가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용자나 평가자는 이 평가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규정되어 있는 절차,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평가 기준을 만든다면 그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통보를 받아야 되고 이걸 피드백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이 피평가자 근로자들이 평가자나 사용자에게 다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 이것이 평가 절차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한 슬라이드 6장 정도, 여러분 강의한 한 6장 정도의 분량을 평가 방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설명드리는데 할애를 할 거예요. 이 평가 방법의 공정성과 합리성 중에서 첫 번째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보시죠. 우리가 상대평가가 뭔지 절대평가가 뭔지는 대개 개념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평가는 평가 대상자들, 피평가자들을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해요. 얘가 제일 잘하네 A, 그 다음으로 잘하네 B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절대평가는 평가자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A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라는 말, 기준을 달성해 놓는다면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 A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 B를 주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할 때는 동료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평가자가 어떻게 했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걸 비교해서 평가한다면 바로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상대평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상대평가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절대평가냐 이걸 나누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평가자의 선입견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상대평가도 완벽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회사에서 흔히 하는 인사고과를 보면 S, A, B, C, D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A, B, C, D만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을 나누는데 만약 A 등급에는 전체 상위 10%, B 등급에는 전체 상위 10% 이하, 미만에서 전체 상위 30% 이상 이렇게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들의 수나 비율이 규정이 다 돼 있다면 이것은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실적이 어느 실적을 실적에 도달한 사람은 아니면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매출 실적이 얼마인 사람은 A, 얼마인 사람은 B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절대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 절대평가 기준은 근로자 개개인별로 성과나 업무 수행 태도나 이런 것 발전 가능성 같은 데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맞춰서 그 받을 수 있는 등급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절대평가가 상대평가에 비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절대평가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대평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상대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100% 상대평가라면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장담받긴, 아니 그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평가 기준과 절대평가 기준이 혼용돼 있다든가 아니면 상대평가에 의하지만 절대평가적인 요소를 일부 첨가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면 그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만으로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요. 여기 그 슬라이드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서울행정법원 2003 구합 39306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시면 제가 일단 요 네모 칸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 등급을 SA, B, C 네 등급으로 나누고 SA, B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할당했지만 C 등급의 경우에는 비율이 아니라 절대평가에 따른 임의분포 방식을 적용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2회 연속 C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면 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이 향상되지 않으면 해고하는 그 대상자로 선정한 걸 얘기해요.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가로쳐 놓고 MBC 조연출 사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일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요 조연출 분이 원래는 조연출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인사총무 회계부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은 드라마 촬영을 많이 외주를 줘요. 그래서 외주 제작사가 그 드라마 같은 것을 촬영해서 방송국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드라마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만 해도 드라마 촬영팀이 그 회사 내 직할 부서로 다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 회계 총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금전 출납 같은 거, 영수증 처리 같은 걸 해주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드라마 촬영팀이 나와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거기서 사용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을 영수증을 갖다 주고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빨리 처리해서 이렇게 비용 결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갖고 오면 서랍 속에 넣어놓고 몇 달씩 잊어버리고 있고 몇 달씩 잊어버리고 있다 문제가 터지면 부랴부랴 처리해주고 그리고 여직원들하고 이분이 남자 직원인데요. 여직원들하고 마찰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직원들하고 고성, 뭐 욕설 뭐 이런 걸 하면서 갖은 갈등을 빚어서 이 부서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외근 업무로 배정을 하죠. 이 외근 업무로 배정한 것이 드라마 촬영팀 조연출로 나간 거예요. 회사 내에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드라마 촬영팀 막내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조연출로 나갔는데 조연출로 나가서 이분이 처음 맡은 드라마가 뭐였냐면 이제는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전원일기 드라마 팀으로 갔어요. 전원일기 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촌리 거기서 최불암 씨가 이렇게 나오고 막 했던 고두심 씨 나오고 했던 옛날 드라마인데요. 이 전원일기 팀의 조연출로 갔는데 전원일기 팀의 조연출로 가면 이제 조연출이니까 연출이 가끔 조연출한테 드라마 제작을 시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원일기 팀의 연출 선생님이 이 조연출을 하고 있는 이분한테 오늘은 조연출이 한번 드라마를 촬영해 보지. 그러고서 이렇게 그 회차 전원일기를 찍으라고 하면 이분은 이렇게 일을 하기 싫으니까 카메라 감독을 부르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을 불러서 카메라 감독 당신이 찍어봐요. 그러고서 자기는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찾아보면 동네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쉬고 계시거나 집에 갔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원일기 팀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카메라 감독과도 불화가 있고 이 연출하고도 불화가 있고 하니까 이 전원일기 팀에 얼마 있다가 다른 팀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이 다른 팀으로 옮겨간 게 땡땡땡 새가족이에요. 이것도 워낙 옛날 드라마라서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의 조연출로 옮겨갔는데 한지붕 새가족 드라마 제작팀 조연출로 옮겨가고 나서부터는 아예 출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조퇴해버리는 이 조퇴가 이렇게 조퇴 신청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연차휴가를 쓰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촬영팀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연출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찾아보면 집에 가 있고 뭐 이런 경우죠. 아예 현장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분을 그 C등급을 준 거예요. C등급을 매겼는데 이 당시 MBC의 분위기는
MBC에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C등급을 받는 사람이 수천 명의 직원들 중에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고, 이 조연출님이 이때 C등급을 받는 해에도 전체 직원들, MBC 전체 직원들 중에 C를 받은 직원이 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은 아니겠지만 2000년도 초반에 MBC의 분위기는 C를 받았어? 그 정도면 회사 나가야 되겠네, 이런 인식이 회사 전반에 있을 정도인데 이분이 연거푸 C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C등급을 이렇게 2회 연속 받은 이 사람을 대상자로 해고 대상자, 그 교육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봤고요. 여기서 이 C등급에 배치되는 것은 절대평가 등급으로 들어간 거죠. S, A, B까지는 상대평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C등급은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C등급에 배치될 사람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연출께서 C등급을 받게 된 것이 불공정한 평가의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보시면 업무평가 등급을 상위는 10%라고 할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 B, C, D, D도 하위 10%라고 할당이 돼 있어요. 이 5개를 분류해서 상대평가에 따라서 최하 등급의 일정 비율의 인원을 할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다른 회사 갔으면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 A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너무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D등급에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내가 4회 연속 비록 D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평가 기준만을 적용해서 판단한 것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저성과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평가 기준만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최하 등급이라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 이외에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 최하위 등급을 준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 판단 기준들이 있어야 이 상대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거나 객관적이라거나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량평가, 정성평가하고 이어지는데요. 계량평가는 정량평가고, 그리고 비계량평가는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죠. 생산량, 영업실적, 판매량, 매출량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직무라면 계량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영업사원이 차를 몇 대 팔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얼마치의 매출을 올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성평가 방식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량평가인 경우에 더 합리성을 인정받기가 쉽다라는 말들을 보통 하고요. 요 강의 안에 보시면 서울 남부지법 2009 가합 21769 사건이 있는데, 보시면 영업 직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영업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 그 지표 중에서 영업 실적에 해당되는 것은 19% 정도밖에 안 되고, 다면 평가가 40%, 인사 평가가 40%를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다면 평가는 그 동료 또는 아래비 직급이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성 평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인사 평점이라고 하자면 인사 평점에 들어가 있는 판단 지표들이 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 직원인데 영업 실적에 대한 영업 실적 반영률은 19%밖에 안 되고 80%를 정성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불합리하다라는 그 서울 남부지법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례는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제조업체죠. 그 사건인데, 보통 판례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프로 사건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이 카프로 사건도 보시면 개인 역량 평가 비중이 60%, 업적 평가 비중이 40%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역량 평가 지표를 보면 변화 관리, 신뢰성, 책임성, 전문 지식, 문제 분석 해결 능력, 상황 대응 능력, 팀워크,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변화관리나 신뢰성이나 팀워크, 성실성, 전문 지식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계량적으로 평가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카프로를 락탐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의 개인 역량 평가라는 것은 정성 평가가 되겠고요.
그 뒤에 업적평가 40%가 정량평가인 거죠. 계량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계량평가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역량평가 비중이 60%나 된다는 것은 이 제조업체에서 제조업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맞는 평가 방식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 경우에도 좀 이렇게 정량평가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옳고요. 하지만 이 법원에서는 이것만으로 이게 정리해고를 앞두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건데요. 이것만으로 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일단 대법원 2010두 15964 판결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제조업 생산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정량평가 비중이 좀 더 계량평가, 정량평가 비중이 조금 더 컸어야 한다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평가 기간의 지속성입니다. 평가가 장기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그 정보들이 누적돼 있다면 그런 평가들의 흐름을 평가 결과들의 그 누적된 자료를 보고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로 클럽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하나로 그게 맞고요. 과거에 이걸 하나로 클럽이라고 불렀었는데 대상자인 분은 서울행정법원 999-10178 사건이에요. 이분은 그 철산 지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 지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초반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그 하나로 클럽에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여사님들한테 막 거친 말씀하시고 그 판결문에 보면 욕을 했다고 나와요. 욕을 하고 이렇게 그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근무 실적이 좀 불성실하셨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면 창고에 가서 잠을 자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고에서 잠을 주무시고 막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철산 지점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지점으로 해서 이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하나로 클럽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다른 지점으로 밀려나고 다른 지점에서 또 일을 하다가 또 갈등을 빚고 또 창고에서 주무시고 또 실수하고 또 다른 지점으로 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지점 근처에 KBS 전국 노래자랑 예선이 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예선에 나가서 탈락한 거예요. 탈락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막 거기도 문제 제기를 하고 KBS 본사에 전화 걸어서 이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나 본선 진출 시켜달라고 욕을 하고 이것이 알려지면서도 무리가 되고 막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그 평가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기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직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과가 안 좋고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하니까 대기 발령을 내린 건데요. 이분이 대기 발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당대기 명령으로 진호위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행정법원까지 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4년 동안 이분이 여러 하나로 클럽 지점을 전전하셨는데 4년 동안 이분에 대한 그 평가 결과가 다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비위 사실 있잖아요. 여사님들하고 갈등 일으킨 것, 업무상 실수한 것, 물건 관리를 잘못한 것, 그리고 뭐 창고에서 잠을 자서 발각된 것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일지처럼 회사에서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4년 동안 그 지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점에서 그런 비행위들이 모두 다 기록이 돼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개인 면담을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했던 것까지 다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치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서울행정법원 2002 구합 16306 사건도 인사보조 업무를 시작으로 일을 배워서 정 직원으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었는데 6년 동안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같은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고 한 직원에 대해서 실적 저하랑 업무 역량 부족으로 징계 해고를 하려고 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서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자료를 누적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보존하고 했던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징계 대상자 선정이 정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4년 동안 인사평가 결과가 6,300명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한 행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요. 장기간 그 직무 능력이 저하돼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역량이 향상되지 않고 최하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징계 해고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이게 회사에서의 인사와 관련된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징계 규정이에요.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다만 역량이 떨어지는 건데,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일을 좀 못했을 뿐인데 이게 징계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징계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계약상 계약 목적 달성 문제로 다뤄져서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좀 일반 민사 문제, 아니면 당사자 간의 계약의 효력 문제, 계약의 목적 달성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 건데, 회사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 해고 문제로 이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약간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복평가예요. 평가자의 수, 다층적 평가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그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수가 많다면, 다수의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다면 그 평가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층적인 평가의 그 결과들이 또 일치한다면 그 평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강의한 박스 안에 있는 사실관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회사는 3년 동안 인사평가를 가중평균한 결과, 이 가중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평가자마다 그 반영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위에 인사팀장, 그 위에 부장님, 상무님, 대표이사 4단계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 상무님의 평가 그 결과에 더 많은 그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4단계를 평가를 내는 걸 가중평균한다고 하죠. 가중평균한 결과 하위 1%, 하위예요. 이내에 해당되는 능력 부진자를 역량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바로 선정한 게 아니에요. 선정 대상자, 선정해서 바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게 아니라 역량 향상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될 후보자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2달 동안 소속 부서장이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관찰하고 심사하고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진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되는 성과 미달자구나라는 게 부서장의 판단, 2달간의 관찰 결과 확실해지면 이제 그분들을 역량 향상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이 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토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교육 이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 중에 본업에 복귀시킬 분들, 다른 직으로 전직시키실 분들, 그리고 대기 발령을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할 분들을 이렇게 출연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이미 대상자로 일단 인사평가를 여러 차례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속 부서장이 행동관찰을 2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서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 또 심사를 또 받도록 하고, 다층적인 평가고, 그리고 평가자의 수가 다수인 평가죠. 이런 경우에 이 평가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 안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방문 간호사로 일을 하던,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 간호사분이 주변 다른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계속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고성을 지르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동료들이 진정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고충 처리도 하고 하니까 소속 부서장이 소원 수리를 좀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심할서를 써라, 경위서를 써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심할서도 제대로 양식대로 쓰지 않고 경위서도 내지 않고 다시 소속 부서장과 갈등을 빚고 그러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계약 시점이 됐을 때 이분하고 재계약을 거절했는데, 이 방문 간호사께서 나랑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해고다, 부당한 해고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었죠. 여기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 판결인데요.
재계약 거절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소속 부서장만이 아니라 동료들이 다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상급자들의 평가가 만약 일치한다면 그 평가가 진실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대상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입을 맞춰서 고의적으로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평가자가 아니면 다수의 동료들이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또 진실인 것이라고 보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평가 방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중복 평가 중에서도 평가자와의 거리예요. 이 평가자와의 거리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간제 근로자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랑 평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죠. 이게 갱신기대권, 계약 갱신과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 안에 있는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거리의 밀접도, 근접도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보시면 이 강의 안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대법원 2009도 2665 사건은요. 농협 사건이에요. 농협에서 이분이 대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하려면 대출 신청을 한 분의 신용도를 잘 판단해서 이분이 돈을 나중에 잘 상환을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대출을 한 다음에 농협 같은 데서는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내시는 이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였었는지 판결문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신용도를 잘 판단하지 않고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수하지 못한 대출도 심지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농협에서 이분하고 재계약을 거절했어요. 이 판결문을 제가 옮겨놓은 걸 보시면 요 맨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 근로기간 한도를 정한 규정들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했다 했는데 이게 2007년 이전 사건이에요. 대법원에서 2009년도에 다뤄진 사건인데 이게 2007년 이전에 2006년도 정도에 5년 6년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사실관계들이 나열이 되고 있네요. 우리 기간제법을 보면 2년을 넘어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제법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 사실관계는 대법원 2009도 2665 사건의 사실관계는 2007년 이전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5년제 기간제 계약 이런 게 가능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이분이 대출을 담당하면서 고객의 신용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협에 손해를 입히고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할 만한 사유는 일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재계약을 반드시 거절해야만 하는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이 법원은 봤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대출 관리 잘못하는 사례는 그전에도 있었고 유사한 정도의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나서 재계약이 된 사례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일부 사유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법원은 봤고 여기에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평가 과정에서 값과 접근도가 높은 1차, 2차 평정자들 바로 위의 상급자, 바로 그 위의 상급자 되겠죠. 이 사람들은 70점 이상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접근도가 낮은 3차, 4차 평정자들 특히 조합장이라고 했는데 농협협동조합, 조합장이죠. 이 조합장의 점수가 현저히 낮아서 1차, 2차 평가자들이 70점을 줬는데 이 조합장님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줘서 평균이 7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재계약이 거절된 거예요. 여기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조합장이 순수하게 이 사람의 성과만을 평가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일부러 주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평가의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평가의 목적이 이 사람의 성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재계약을 거절하려는 목적, 사직토록 하려는 목적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법원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평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농협 사건, 2009도 이 665 사건에서 법원이 바로 그렇게 본 거예요. 직상 평가자들, 이 사람하고 이 피평가자랑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의 성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제로 보면서 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70점 이상 줬는데, 이 사람하고 직접 보면서 대면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지 않은 조합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재계약을 거절당했다면, 이것은 첫 번째는 이 피평가자와의 거리가 먼 사람이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 그 피평가자랑 가까운 사람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과 대비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조합장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게 안 좋은 점수를 준 것이 조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서,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여기서 이 사람들과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비위행위는 있었어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부주의한 업무 처리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정은 있지만 그 사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직상 상급자들의 그 평가가 더 신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더 거리가 먼 사람이 더 낮은 점수를 주는 점, 그리고 더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재계약을 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이 여기에서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거리가 가까운 사람 상급자가 모두 낮은 상급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과장님, 팀장님, 부장님의 평가를 그 위에 상무님, 전무님, 대표이사님의 평가보다 더 신뢰성 있는 평가라고 우리 대법원이 보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원이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평가 기준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국책연구원 연구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짧게 해놨는데, 이 국책연구원 연구원께서 이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직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도 있고, 그리고 왜 연구원으로 어떤 연구원에 이렇게 소속돼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조직에서 내려보내는 과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빈도도 빈번했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에 앉아서 자기만의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좀 폐쇄적인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이분을 그 근무 실적이 우수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평가 항목 중에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국민의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 사람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게 근무 실적이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맞죠? 네. 2분의 1은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 연구가 2분의 본업인데, 그것을 평가하면서 평가 지표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들이대고 있는데,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평가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업종 또는 직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다양하고 구체적이지만 그게 인사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애국가 제창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의한 그 밑에 보시면 개별평가와 집단평가가 있습니다. 이 개별평가와 집단평가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소속된 팀이 있어요. 제가 영업 3팀 소속이에요. 그런데 영업 3팀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영업 3팀에서 영업 실적이 되게 좋아서 다른 영업 1팀, 2팀에 가져다 놔도 굉장히 상위권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팀 실적이 그 영업 3개 영업팀 중에 최하위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 우리 팀이 최하위의 평가를 받게 되고, 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도 우리 팀에서 최고이고 다른 영업팀에 가도 상위권에 속할 수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나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개별평가와 집단평가의 문제인데요. 집단평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평가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고,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집단과 밀접한 항목들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제가 개별평가와 집단평가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 절차와 방법의 문제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러한 평가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피평가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역량 향상 기회 제공이에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기업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나면 이게 성과급 지급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승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연봉 계약을 할 때도 연봉 협상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상위 이 정도 분들이라면 단순히 이제 거기만 반영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 피평가자가 계속해서 최하위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한 두세 번, 서너 번 이게 반복이 되면 회사에서 이분들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일 못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한직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대기 발령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겨요. 심지어는 좀 심한 경우에는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바로 그러한 처분을 하지 말고 회사에서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교육 기회를 제공해라,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필요가 많이 제기됐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자체 운영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 운영을 하든. 그런데 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한테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주되 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업무와 직접 연관된 적절하고 명확한 교육 목표와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관리자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거나 역량 향상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로 선정할 때 이게 대상자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에서는 절차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고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절차에 맞춰서 회사에서 그 과정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면 이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당한 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평가를 한 다음에 이분의 향상된 역량에 맞추어서 원직에 복직을 시키든지 더 적성에 맞는 다른 직무로 전직을 시키든지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다 역량 향상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직을 하게 됐다든가 대부분 공고사직이 됐다든가 대부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든가 하면 좀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목적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풀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대법원 2010두 15964 사건을 보시면요. 이거는 10년 넘게 수도사업관리소에서 시설관리과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성과관리와 관련된 판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55세 사건이라고 부르세요. 55사건이라고도 하고 그냥 55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계속 성과가 좋았어요. 수도사업관리소에 입사한 뒤에 성과가 계속 좋았는데 이분이 55세에 도달한 그 시점부터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법원 판결에 나옵니다. 뭐냐면 노모가 계시는데 이 노모께서 불치의 병에 걸리세요. 보니까 이렇게 암이나 이렇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은 아닌데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이 자녀를 부양할 문제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분의 사모님께서도 비슷한 종류의 불치의 병에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불치의 병에 걸리시고 사모님도 그런 병에 걸리고 거기다 애 학교 다니니까 이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또 이 병에 걸리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3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휴가도 거의 안 쓰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 갑자기 성과가 뚝 떨어지면서 이분도 휴가도 병가도 굉장히 자주 쓰고 어떨 때는 회사에 이야기하고 휴가가 없는데도 이야기하고 병원에 다녀오게 되고 결근 일도 늘어나고 하면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회사에서는 이분한테 몇 차례 계속 최하위 평가를 주다가 근데 이분이 워낙 일을 잘하시던 분이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이에요. 이분은 회사에 입사해서 수십 년 동안 물과 관련된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갑자기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것도 5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은요. 따려면 전체 시험 과목 전체의 과락 40점 밑에 과목이 없는 거죠. 40점 밑에 과목이 없도록
해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55세나 되신 분이 5개월 동안 평생 물과 관련된 일만 한 분이 5개월 동안 근무해서 이 자격증을 따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분이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셨어요. 응시했는데 55점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55세 아저씨가 55점을 받아갖고 55 사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요. 그걸 근거로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직권 면직을 회사에서 했습니다. 수도사업관리소에서. 근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의 그 직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5개월 동안 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이분의 가정사가 많이 좀 고려가 됐어요. 물론 수도사업관리소에서 소방관리 자격증을 따라고 한 건 무리가 있고요.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대법원이 여기서 약간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직권 면직되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부인, 자기의 병을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녀 부양, 또 월급을 잃게 되면 자녀 부양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직권 면직하기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너무 좀 법원이 한 판단이라고 보기엔 정에 좀 치우쳐 있는 판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순수하게 이 영양 향상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 옳지 않은 영양 향상 프로그램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사건을 보시면 행정법원 2019합 41673 사건인데, 이건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정 절차,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상자들을 계속 독려해서 개선 기회를 부여했고요. 프로그램을 이수한 통과한 대상자들 중에서 29명 중에 8명이 원직에 복직됐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향상되지 못하고 최하위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 대상자가 된 사람은 이 교육 영양 향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대상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무려 8명이나 성과가 향상돼서 원직에 복직되거나 다른 직을 하게 됐는데 현직 복직을 못할 정도의 점수를 받은 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영양 향상 프로그램의 한목적성, 그리고 영양 향상 프로그램 설치 과정의 설치 절차의 합법성, 그리고 합리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영양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영양 향상 정도, 원직 배치 정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이 영양 향상 프로그램의 이 영양 향상 교육 기회 제공의 정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은 의견 개진 기회 제공이에요.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 조치 시에 피평가자, 평가 대상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감리회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감리회사 직원들은 건설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설계 감리도 하고, 그리고 뭐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가서 이렇게 감리 직원이 나가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감리 직원 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현장 고객사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이분이 융통성이 없었던 거예요. 가령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을 몇 개를 넣어야 되고 그걸 얇은 철사로 몇 번을 묶어야 된다 했으면 그걸 고지고대로 다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철근 한두 개 좀 빼고 싶어 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철근 몇 개 빼고 철근들을 얇은 철사로 다 조여야 되는데 몇 군데 조여라라고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조이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건축 재료대에서 문제 제기하고 막 하니까 현장 건설사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감리회사가 고객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분한테 계속 너 그러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성격이 저런 사람들하고 타협 못하니까 나를 현장에 나가서 감리하는 업무를 시키지 말고 나 설계 잘해. 그러니까 나를 설계부서로 보내줘서 내부 내근직으로 활용을 해줘. 그럼 여기서 나 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분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근직으로 발령내달라고 이분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에 내보내면서 고객사와의 마찰, 갈등 유발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분한테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한 다음에 이분을 권고사직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법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옮겨달래 또 옮겨줬어야 되잖아 라는 문제 얘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법원이 법률만 다루시는 분들인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식견이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의견 개진 기회를 당사자한테 부여하는 것. 여기서 당사자는요, 평가 대상자도 포함되고 평가 대상자의 주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서 회사에서 이 사람은 이 직무가 맞지 않으니까 이쪽 직무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회사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부서 말고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받을 부서의 의견까지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맞겠느냐라는 걸 다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배치 전환하는 식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내부 의견 공유를 한 다음에 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할수록 더 반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쉬워지겠죠. 여기까지가 그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들이 있는 항목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전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전환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전직 뭐 이 정도로 평가가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배치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할 때 가해자에 대한 배치 전환 이야기를 피해 근로자, 피해자에 대한 배치 전환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해 근로자는 근무 장소 변경을 하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남녀공평등법에 나와 있는데 사용자가 근무 장소 변경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배치 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배치 전환은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점으로 보내는 것도 배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 사무소에서 같은 법인 내라면 서울 사무소에서 창원 공장으로 보내는 것도 배치 전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배치 전환은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동일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되게 영구적이죠.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배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배치 전환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보통 중요한 근로 조건을 제가 근로계약편에서 어떻게 설명드렸죠? 중요한 근로 조건이 뭐예요? 임금, 근로시간, 그 다음에요. 근무 제공 장소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물에서 내가 3층에서 일하느냐, 5층에서 일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이 인천인데 인천 사무소에서 일하느냐, 강원도 영월 사무소에서 일하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근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배치 전환은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일 지역이나 아니면 동일한 건물 내의 배치 전환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이동 시간의 변경이 초래되는 배치 전환 정도라면 이거는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근로자와 사용자가 새롭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배치 전환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에서 배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번번이 근로계약을 다시 쓰고 근로자에게 합의를 받도록 하는 게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 배치 전환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우리 법원은 보는 거고요.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정도는 선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각하게 초래돼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이것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선합의한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아서 새로운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전환에 있어서는 생활상의 불이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죠. 이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99두 2963 사건의 중간점에 보시면 생활상의 불이익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는 건 배치 전환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배치 전환의 정당성을 볼 때 여기 세 가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 강의 안에 정리를 해놨는데
배치 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그렇게 배치 전환을 해야만 하는 사용자에게 업무상, 사업상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 번째, 절차를 지켰느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배치 전환의 필요성이에요. 근로자의 적합한 직무 부여를 위한 정당한 평가에 따른 배치 전환이었고, 이 근로자를 그렇게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상의 필요성이 회사에 있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생활상의 불이익은 배치 전환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별거, 환자, 노인, 자녀 돌봄의 어려움 초래, 임금의 대폭 감소 등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 배치 전환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봐요. 판결문을 읽다 보면 강원도 영월이 많이 나와요. 인천이나 서울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강원도 영월로 배치 전환하는 사례가 있는데, 출퇴근이 당장 곤란해지는데 금요일에 배치 인사 결과 발표하면서 월요일부터 영월에 출근하라. 이건 말이 안 돼. 영월이 나쁜 동네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거주지에서 바로 거기에 출근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낸 사례에서는 회사에서 임시 거주지도 마련을 해주고 자녀들이 옮겨갈 때까지 비용도 전학이라든가 또 부모님의 병원을 옮기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도 다 배려를 한 사건이었었지만, 이 경우에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걸 법원이 고려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 팀장님 불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직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사례인데, 이거 검색하면 나오는 사례예요. 근데 이 사례를 보시면 이게 불륜이 사내에서도 굉장히 파다하게 문제가 되고 해서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다라는 판단까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팀장 직책을 떼고 팀원으로 발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팀장 직책 수당이 월 30 몇만 원, 32만 몇천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월 32만 몇천 원의 팀장 직책 수당이 줄어든 것, 이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만한 현저한 임금 감소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저는 이게 선뜻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0 몇만 원 되게 크지 않은가요? 한 달에 월급 30 몇만 원 줄어드는 거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인데, 이분 연봉이 좀 컸나 봐요. 연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고액 연봉 연봉이 크니까 월급도 많았겠죠. 이 많은 월급 중에 3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건 뭐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야.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3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액수여서 30만 원 정도의 직책수당 감액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게 초래되는 게 아니다라고 본 게 약간 개인적으로는 의외였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월 수입이 150만 원인 분한테 30만 원은 굉장히 큰 감소겠죠. 최저임금 기준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월 수입이 그보다 훨씬 큰 분은 30만 원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 간의 별거를 초래한다든가, 갑자기 출퇴근에 상당히 곤란을 초래한다든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하고 자녀들을 갑자기 전학을 시키고 다니던 병원을 옮겨야 되고 이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바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들이 같이 초래된다든가 할 때에는 법원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배치 전환의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한다. 불이익은 큰 반면에 필요성은 작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배치 전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인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인사발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징계에서의 절차를 지키는 것과 징계 절차에서 절차 준수와 비슷한데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아니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대법원 934-47677, 944-52928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같은 내용을 적고 있어요. 보시면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남용이 된다든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 법원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치 전환이고요. 배치 전환의 어느 하나로서 요즘은 이렇게 강등에 다시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쟁점인데, 이 강등은 예전에는 징계로 다뤄졌어요. 이 강등은 감봉을 초래하죠. 직위가 낮아진다든가 직책이 낮아질 경우에 급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보시면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이렇게 해서 임금이 낮아지고 직책이 낮아지는 건 무조건 징계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징계가 아닌 통상적인 인사 절차로서의 강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하죠. 기업 내부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이동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활발해지면서 나는 팀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팀원으로 일할래. 이런 일이 생기고 그 회사에서도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부서의 리더십을 갖기는 어려운데 일은 굉장히 잘해. 이런 경우에 리더십으로서 두기보다는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두는 게 서로 낫잖아요. 그래서 강등이 의외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징계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등의 조치의 효과가 급여 감소를 초래하고 어쩌면 이분의 명예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에 준하는 정당성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징계는 아닌 강등도 충분히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징계가 아닌 강등을 하려면 현재까지는 이게 강등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지 않고 당사자들이 이거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별계를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요. 이게 징계로서의 강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배치 전환이나 아니면은 성과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제1항에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강등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명해야 되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강등을 다룬 그 연구 사례들 중에 하나를 보면 어느 분을 팀장 직책을 갖도록 했는데 그 팀장으로서 이분이 그 직원들을 잘 이렇게 보듬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동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개인적인 업무는 굉장히 잘 수행하는 분이어서 회사에서 이분하고 면담을 한 끝에 이분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발령을 내리면서 어떤 배려를 했냐면요. 팀원으로 발령을 내렸지만 1년 동안 팀장 수당에 해당하던 수당을 보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통 그 남성들 월급 봉투 집에 사모님 갖다 드리시잖아요. 근데 사모님 보시기에 우리 남편이 강등당했나? 라고 하면 사모님도 가족들도 기분이 나쁘고 당사자의 명예감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집에서는 강등이란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도록 완충기간 1년을 준 거죠. 팀장 직책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대로 이분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호칭을 부르는데 보통 팀장이 아니면 팀장이라고 부르기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에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서 이분이 팀원이 됐지만 기존의 그 호칭인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을 이 회사의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서 직원들이 팀장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팀장 직책을 띠고 팀원으로 발령된 것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1년 정도를 회사에서 주도록 배려한 사례가 있고요. 그건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에서 조직원을 배려하면서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라는 인식을 이렇게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다. 우리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가족 내에서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 자존감도 지켜주게 되고 조직 내에서 선후배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이분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게 돼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강등 조치의 정당성 판단 요소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당한 인사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사 조치로서의 강등을 하려면 강등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누적된 객관적인 정당한 그 인사평가의 자료들이 그 근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강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면 안 돼요. 회사의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이 강등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당성 판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강등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게 됩니다. 옆에 서울고등법원 2005나 10976 하나 판결은요. 그 강등과 관련된 후선 배치예요. 그 금융권에서의 후선 배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사 관행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이익이 굉장히 크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사례를 여기 강의 안에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사례예요. 보시면 여기 몇 번째 줄이죠? 6번째 줄 맨 뒤에 보시면 위 취업규칙 개정은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노동조합이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괜찮아. 불이익변경 동의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불이익도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선 배치를 위한 규정 변경이 분리 변경도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있고 심지어 노동자도 동의했어. 뭐 이렇게 한 사례가 되는데 여기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요건이 사용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쓸 법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통념이 뭔지 전 통념이란 말이 굉장히 일본적인 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쓰기에는 맞지는 않는 용어고 우리 대법원도 굉장히 엄격한 입장에서 이걸 판단을 하고 있고 요즘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잘 원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언급되어 있는 특이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라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인사권, 그 중에서도 성과평가, 배치전환, 강등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이외의 징계나 해고는 해당되는 부분에 징계권, 징계 절차, 해고와 관련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얼굴 뵈니까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